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약집교재 654페이지에 양갈로 3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 방법이라고 제목이 좀 긴데 결국 면적 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왜 뒀느냐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내지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라는 거죠. 허가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는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인데도 우리가 분할 등을 통해 가지고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 이하의 거래를 연달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두 거래를 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이런 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시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을 즉 허가 대상 면적이냐 허가 대상 면적이 아닌 면적이냐를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고 면적을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래를 할 때는 허가 기준 면적이 아니었지만은 허가 면적이 아니었지만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합친 면적이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고 허가 대상 면적으로 봐라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로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하가 돼버린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면제 대상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으로 범으로써 사전에 허가 받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보면은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허가 받도록 하고 이번에 토지의 분할 사유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인 경우로서 분할로 인하여 그 면적이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하가 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인 경우와 공유 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를 구별해서 다루라는 취지죠. 그 다음 양갈로 4번에 허가 절차를 보시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군구청장인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토지 이용 계획과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취득 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군구청장의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로 몇 번 읽어두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신청 또는 변경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점은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의 허가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반갈로 2번에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시군구청장이 허가관청이죠. 허가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입니다. 이게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되어 있는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15일이라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서를 받게 되면 허가관청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한인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든지 불허가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든지 이런 세 가지 조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가로 3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도 없거나 아니면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도 없는 경우는
그 기간, 처리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갈로 4번에 뭐가 계약의 효력과 벌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 등의 특례 규정에 대한 뭐가 에 따른 벌칙과 구별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점은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봤던 것과 똑같죠. 또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는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었죠. 그러나 이 토지 거래 허가제에 있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점. 그리고 벌금형의 액수를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뭐가 계약의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 하는 점은 외국인 특례 규정과 똑같은데 이 경우 우리 대부분 판례가 유동적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부분에 그 유동적 무효에 관한 어떤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 입장을 소개해두고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상 인가의 성격을 띤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가라는 것이 학문상 인가라는 것이 이런 의미거든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거나 보충시켜주는 의미를 지닌 행정행위를 우리는 학문상 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거래 허가가 규제지역 내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 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법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까지는 학문상 허가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다만 위 허가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학문상으로 행정상으로 명령적 행정행위 그리고 형성적 행정행위 이렇게 구분하는데 형성적 행정행위는 다시 특허와 인가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 좀 더 학문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명령적 행위는 하명이다. 그리고 면제다. 그리고 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상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이 학문상 허가라는 것은 법령이 원래 자유롭게 할 수 있던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시켜놓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큼은 그 금지를 풀어줘가지고 그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의미의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 허가는 명칭은 허가라고 쓰지만 학문적인 의미에서는 이 허가가 아니라 요 인가에 해당하는 성격을 지닌 형성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가라는 것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 내지 보충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지닌 행정행위를 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학문상 의미는 인가의 성격을 띤 행정행위다. 그렇게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방갈로 5번에 제재처분 해놨는데 이 제재처분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죠.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두시면 되고 657페이지에 양갈로 5번에 허가 기준입니다. 이 허가 기준은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데 1번에 토지 이용 목적이 실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실수요성이 인정되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보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은 계획에 적합하다면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하다면은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면적이 그 허가받고자 하는 그 토지 거래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그 토지 거래 면적이 목적에 적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면적의 적정성을 목적의 적정성을 하죠. 거래하고자 하는 목적의 적정한 만큼의 면적이라야 허가 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갖추어지면은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 기준은 요 세 단어를 기억해 주면서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수요 목적, 계획에 적합하다. 그리고 면적이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정한 면적이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6번에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허가를 받은 토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반갈로 1번에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 사유에 따라 가지고는 2년, 3년, 5년 이렇게 이용 의무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수에 따로 다 정리해뒀죠. 그걸 잘 참고하셔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그거는 토지 이용하는 목적 사유에 따라서 이용 의무 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반갈로 2번은 필요 없고 반갈로 3번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관청이죠.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다만 이용 의무를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장을 보시면 이행명령은 문서의 형태로 하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서 또 토지 이용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10%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등장하는 토지 거래 허가제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658페이지에 이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토지 거래 허가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특징이 바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 제도가 이행강제금입니다. 그 다음 4번에 허가관청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건 제기 당연한 것이고 5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한다. 이행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갈로 7번에 토지 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불복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은 불복하는 제도가 있는데 반갈로 1번에 그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형성권이 아니라 매매 알선 청구권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중요성이 아니고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했는데 그 허가 신청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즉 허가관청은 국가 등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한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 없고 국가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국가 등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합니다. 지정해가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불허가 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제도입니다. 이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되는데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매수 가격의 기준은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 신청하든지 아니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659페이지에 양갈로 8번에 토지거래 허가 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방갈로 1번에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는 경우, 방갈로 2번은 허가 규정 자체가 적용이 배제되어 버리는 경우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리상으로는 구별되지만 실무에서는 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허가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읽어볼까요?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규정을 정할 때에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일 때는 그 기관의 장이 시군장과 뭐 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의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 등일 때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아예 허가 규정 자체가 적용 배제되어 버리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정도로 소개를 해두는데 특히 이 경매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예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제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매로 취득할 때의 장점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는 허가가 면제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갈로 9번에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인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가 만약에 농지일 경우에 그 농지인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허가받은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한다. 별도의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그건 아니고 허가관청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결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그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때 농지증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허가받은 이 농지는 농지증 발급 요건에도 적합하다라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처분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허가한 내용을 농지의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의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거민제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소유권 등기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계약일 때는 원칙적으로 거민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의 거래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죠. 소유권과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660페이지에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선매제도입니다. 선매는 먼저 사들인다라는 제도죠. 그래서 사인 간의 거래에 우선해서 공익 목적으로 일정한 사람이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선매제도입니다. 이 선매협의 진행 중일 경우에는 토지거래가 신청받은 허가관청은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는 아무 토지나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고 1번 공익사업용 토지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 우선해서 공익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그 사인 간이 거래하는 토지를
선매하겠다라는 거죠. 이 공익사업을 행하는 시행 주체가. 그 다음에 2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해 둠으로써 어떤 이 선매제도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단속적 규정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양가로 2번에 선매 절차, 선매자의 지정하는데 시군구청장 허가관청이죠.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등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토지를 매수할 자, 이걸 선매자라고 하는데 선매자를 지정해가 그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협의 매수케 할 수 있는 제도가 선매제도입니다. 강제 수용하고 다릅니다. 협의 매수하게 하는 제도가 선매제도입니다. 반가로 2번의 선매대상 권리는 당연히 토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지상권의 이전은 우리가 허가 대상인 권리면 틀림이 없지만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측면에서는 맞지만은 선매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은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만은 선매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죠. 반가로 3번의 선매협의제도 구체적인 절차 규정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국가 등 중에서 선매할 자를 지정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선매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2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위에서 봤다시피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되죠. 그 끝내는 방법이 선매 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허가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선매 협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된 그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이 선매자를 지정해가지고 선매자로 지정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인 간의 거래에 우선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매협의 제도인 거죠. 그래서 그 선매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매수 가격이나 이런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되고 그래서 선매협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정 통지를 받는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절차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선매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끝냅니다. 자, 그리고 661페이지에 보면 그 선매 가격은 어떤 기준 금액으로 선매를 할 수 있느냐.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낮은 금액으로 선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매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던 매수 청구에 기준되는 금액은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반갈 5번에 선매협의 불성립이 나서 시군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지체 없이 허가 처분하든지 불허가 처분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15일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인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도 없고 불허가 처분도 없고 그리고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도 통보가 없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났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 처리를 했죠. 그런데 이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면 그 선매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통보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허가 났는 것으로 보지는 않죠. 선매 절차가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매협의가 결국 불성립되어 버리면은 결국 허가관청으로서는 허가 처분을 하든지 불허가 처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통보해야 되고 만약에 불허가 처분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그 통보받은 토지 소유자는 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절차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 662페이지에 이 보칙 부분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래 6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공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만 지금 네모박스 처리해서 소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강의를 하지 않겠고 나중에 예상 문제 풀일 때 우리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문제 풀이하면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도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출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신설된 규정이고 6월 3일부터 공포 시행되는 관계로 또 출제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예상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보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64페이지에 마무리 차원에서 벌칙 규정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의무 위반 행위에 따른 벌칙도 상세하게 다 기억을 해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여러 가지 규제 제도들에 대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기억을 다 하셔야 됩니다. 도표로 만들어 뒀죠. 근데 664페이지에 보면은 과태료에 부과해가지고 중요한 조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겠죠.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 결국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그 개업공인중개사 해당 등록관청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업공인중개사 해당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됩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소위 말하면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 있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점을 해당 위반 행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 이 세 가지 규정을 최근 1년 이내 시리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규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도 해당 등록관청이 알고 있어야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감면 규정의 내용적 의미만 좀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표 안에 소개되어 있는 감면 기준에까지는 상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664페이지 2번 밑에 네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신고관청은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유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세한 감면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표 말미에 있는 구체적인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면제의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를 할 거는 그 괄호가 있죠. 과태료 부과사 옆에 괄호가 붙어 있는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건 원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거든요.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점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이거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거든요. 요 두 가지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으로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과태료 부과 사유에 따라서 자진신고한 자에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통해서 이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다양한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내용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시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은 마무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보충 자료로서 일단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금인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학습했고 그리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점검했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규제에 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학습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개 실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